저런 내용들의 시황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어디 가서 들으실 수 있는 시황 내용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빠졌어요, 무너졌어요, 왜 빠졌니? 그러면 특별한 내용 답변도 못해요. 그냥 뭐 시장 빠졌네요. 응? 시장 빠졌네요.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 그 시장 왜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니까 질문을 주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말고 뭐 우크라이나 또 미국의 뭐 빅스텝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그 지금 뒤돌아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여러분들께 장난을 친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금리도 지금 그 기준 잡아드리면 사실상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금리 부분을. 금리 링크하고 금리 부분의 그 자료하고 같이 올려드립니다. 금리라는 것이 일단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쭉 움직이게 돼요. 한 방향으로 쭉. 근데 그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금리의 흐름 자체를 좀 이해를 우리가 잘 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해석으로 같이 연동돼서 들여다 보신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금리 동영상 부분이 공지사항에 보시면 나와 있고 공지사항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금리 부분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동영상 그 공지사항 누르셔도 나옵니다. 요 금리 내용을 이게 지금 1시간 7분짜리고요.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올려드렸어요. 이 내용 그대로 오늘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일봉 보면서도.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에 대한 흐름도 다 설정을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또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가자라는 거죠. 이 링크 다 드렸으니까. 금리 링크 드렸으니까. 이 금리 부분을 5월 9일자로 갖고 올까요? 5월 9일자?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면 말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5월 9일자에서 간단하게만 합시다. 저도 최대한 간단하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5월 9일자 이데일리 방송 그게 67회차인가요?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될 부분만 딱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금리는요. 예? 한번 올리면 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났다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2021년도에 그때부터 조금 잡아줬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 대선 끝나고 바로 이제 뭐 취임식 했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경기 부양책을 뿌리는데 거기다 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부양책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올리잖아요. 금리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왜 올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게 뭡니까? 기본 원초적인 거는 경기가 살아나서 인플레이션을 오는 거예요. 경기 부양책을 썼고 지금까지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고 경기 부양책을 써서 지표 다 좋아졌죠. 사실상 좋아졌단 말이에요.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돈이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잘 벌리니까 그 전에 유동성 뿌렸던 부분은 그 유통이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실질적인 경기가 이제 좀 살아나주고 하니까
돈이 풀려서 올라가는 거죠, 자꾸. 응?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뭐 가만히 있는데 올라갑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뿌려지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괜히 올라갔어요. 유동성이 주식시장이 괜히 좋아졌어요. 돈을 뿌리니까 좋아졌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면 적절하게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리고 그 살아나는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아름아름 차분차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가파르냐 아니냐의 기준은 50bp 빅스텝 50bp 올렸다고 해서 가파르다? 가파르지만 작년에 안 올렸던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올린다. 그래서 그게 일시적인 경기 둔화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리고 눌림 그 시장에 심리적 충격을 줄 수는 있는데, 기본 바탕을 먼저 보자는 거죠. 기본 바탕을.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해석. 그리고 그 빅스텝이라는 자체가 이제 한꺼번에 금리를 50bp 올렸다, 그거 내용인데, 사실상은 잘 보시면 이때는요, 단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17차례 올린 거란 말이에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단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그리고 영국 쪽도 단 한 번도 안 쉬고가 아니라 영국 쪽도 4번의 금리 인상을 했어요. 25bp씩. 그러면 그동안 영국이 4번 금리 인상할 동안에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 지나고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 부양책 쓸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 밀려서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는데, 그게 경기를 훼손시킬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금리의 인상 속도의 흐름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혀주면 오히려 경기에는 더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지표 부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ISM 뭐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가 50을 넘기면 이제 확장 국면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CPI, PPI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게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게 지금 확장 국면이냐 아니면 축소 국면이냐 이런 부분을 해서 놓고 볼 때 확장 국면이다라는 인식이 잡힌다면은,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버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은 항상 랠리가 나왔다. 그만큼의 경기 동향에 대한 흐름이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인 지표 둔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잡혀주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는 뭐 그렇다면 충분히 연착륙 할 수 있다라는 게 연준의 생각이고 의견이고, 그 정책을 연준에서 뭐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 앞전의 금리 인하는 뭐였어요? 9.11 테러. 그래서 금리라는 게 9.11 테러 이전에 바닥이 3%였어요. 근데 9.11 테러가 나오다 보니 3% 금리 가지고는 안 돼. 더 내려줘야 돼. 예? 뭐 심리적인 면에도 뭐든. 그래서 1% 금리까지 내린 겁니다. 이게 1%예요. 이게. 그죠? 이게 9.11 테러 이후에 형성시켰던 금리입니다. 그 1%의 금리에서 멈춰져 있다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하고도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17번을 올린 거고,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2006년 6월 이후에 멈춰져 있던, 정점에 있던 금리가 2007년 9월에 내리기 시작해요. 2007년 9월. 많은 분들이 2008년 리먼 브러스 생각하시는데, 리먼 브러스는 이제 대명사처럼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프라임 문제가 2007년도 초에 불거지죠. 그렇게 되면서 2007년 9월에 이거 봐라 안 되겠다 해서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고요. 2007년 10월에 글로벌 시장은 2007년 10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나라만 2007년 11월에 정점을 찍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2007년 10월 2일 날이 남북 2차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뭐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예. 어찌됐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2008년도 1분기에 미국의 아이비 은행 베어스턴스가 망하고 그 다음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거고 세 번째가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거죠. 그 정도로 공포 패닉에 빠진 거고. 그 인하할 때는 급격히 인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상할 때 지금처럼 급격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감을 표시한 거죠. 근데 이렇게 올린 거나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는 1% 수준이고 만약에 한 번 더 뭐 빅스텝을 통해서 50bp 뭐 두 차례 혹은 75bp 또다시 언급이 나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이 계속 랠리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폭락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2016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 12월부터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어요. 그때 금리를 올릴 때에도 역시 시장은 랠리인데 이때 채권 수익률 자체는 또 달러 인덱스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버겁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수익률이 3%를 넘겼잖아요. 10년 만기물이.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앞전의 흐름에서도 테이퍼링을 단행합니다라고 2013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고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했을 때 금리는 얼마? 3%까지 갔고 그때 시장은 랠리였고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릴 때 그때부터 해서 지금 금리가 뭐 1% 수준인데 너무 가파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때 테이퍼링 단행할 때도 이미 3% 수준까지 그 다음에 금리의 이제 장기물과 단기물의 역전 현상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경기의 침체다, 선행된다, 얘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장기물이 경기의 둔화 우려감 때문에 장기물이 하향되고 채권 수익률이 하향되고 단기물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리면 이거는 버겁습니다. 장기물의 하향은 버겁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장기물도 상향이 되는 가운데 금리를 조금 가파르게 움직임을 주다 보니까 단기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져서 역전 현상이 나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 시장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그 채권 금리까지 봤으면 달러 인덱스인 거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금리를 올려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고 엔화가 약세를 띠고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를 띠고 뭐 그렇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고 자국 화폐의 강세하고는 사실상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가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해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근데 어떻게 달러가 강세를 띨 수 있습니까? 모순이죠.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를 떼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모순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에 휘둘리는 기준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계속 띄었느냐 금리 인상 시기에 그러지 않았다. 금리 인상 시기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렸는데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됐어요? 100 넘기던 흐름에서 90이 이탈됐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내용 자체들이 확인도 안 된 내용들을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파운드화가 폭락했죠. 왜? 영국이 금리를 4번을 올렸는데 점진적으로 4번을 올렸는데 영국의 이제 경기 동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금리 올리는 게 예전처럼 뭐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이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전체 금융시장에서 휘청휘청하니까 파운드화가 급락을 했단 말이죠. 또 지금 또 위기라면서요? 위기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위기인데 미국의 위기가 가장 큰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근데 미국의 위기가 큰데 어떻게 달러가 강세를 띠며 그동안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일본의 엔화가 갑자기 일본 엔화가 약세를 띱니까? 갑자기 그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엔화가? 아니죠. 지금의 달러와 엔의 관계는 그 달러 쪽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제 그러한 흐름을 용인하는 부분. 근데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도 이제 서서히 지금의 달러는 결코 좋지만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범위로 회귀할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연구소나 이런 쪽의 전망치, 물론 이 전망치라는 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입 동향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수출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죠. 반도체 쪽만 아니고 이제 여러 쪽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 수출을 해서 들어오는 이제 달러 부분, 그 부분의 역전 현상 부분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로 원화를 사는 흐름들 그렇게 돼서 원화의 강세로 다시 전환이 돼서 연말까지 기준에 1,200원 수준으로 내려올 걸로 해석을 한다라는 게 학자분들 경제연구소나 경제연구소 보면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뭐 대신경제연구소 쭉 있는데 정부 기관 산하의 연구소들도 있죠. 경제연구소들이. 그런 쪽의 기준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무작위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윤정우처럼 과거 데이터상 뭐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서로 협의해서 맞춰놓는 환율 부분들 그게 이제 뭐 1,1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로 다시 회귀되지 않겠느냐. 그럼 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GDP의 70%가 우리나라는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를 원해요. 그죠? 원화의 약세. 그렇게 돼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막 뭐 선진 시장으로 진입했어요. 뭐 세계 10위 안으로 도약했어요. 아니 개뿔이나 원화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무슨 선진국이고 나부랭이고 뭐 해외 가고 돈 바꾸기도 힘들고 그럼 되겠냐고. 어쨌든 그 위치를 맞추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외환보유고 상위 10군데 국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사우디,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뭐 스위스 이런 쪽이 다 어찌 보면 미국 우산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싸우는 것 같지만 중국하고도 중국의 가장 큰 수출국이 미국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또 중국 그 제품을 좀 더 들여와야 되고 물론 이제 여타 또 동남아도 있지만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주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 외환보유고 1위죠. 그거 뭐 사줘요? 미국의 달러를 사주나? 아니죠. 미국의 채권을 사주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들 맘대로 뭐 깡패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을 외환 관찰 대상국 또 외환 조작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중국은 지정이 됐고 어쨌든 지금의 기준이면 이제 우리나라 관찰 대상국이 아니라 외환 조작국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 달러의 그 강세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흐름.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 부분 뭐 어제 오늘의 매도가 아니에요. 사실 구조적인 매도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시장 못 오르는 거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해도 시장은 2004년부터 2006년에 폭발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잖아요. 요게 원화란 말이에요. 요게 그렇게 해서 900원이 2007년도에 900원이 살짝 이탈됐었어요. 899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외국인들은요.
2005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56조를 내다 팝니다. 56조를 내다 팔았어요. 장난 아니죠? 56조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내다 팔았어요. 원화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외국인이 산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어찌됐건 기본 논리는 지금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세를 띌 때에도 매도를 했었고 원화가 약세일 때도 매도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규모에서 매도하고 있어요. 다만 환율에 대한 해석 부분에 원화가 약세일 때 강세일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가장 그냥 기본적인 논리상 지금 1,300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연구소의 논리처럼 뭐 1,200원까지 다시 회귀가 된다. 윤정도의 논리처럼 1,100원대 중반까지 회귀가 된다. 그럼 지금 원화를 사도 환차 이익이 발생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화를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에도 일부 매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찌 따지면 막연한 해석이지.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띌 때 여기서는 뭐 샀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추가적으로 원화가 900원까지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히려 어마어마한 매도를 단행을 했어요. 56조. 이거야 이제 리먼 터지고 나서의 추가적인 흐름인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밀려서 편입했다의 기준이지 꼭 원화가 강세를 띄어서 외국인들이 샀다? 그렇게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띨 때에도 외국인들이 횡보하던 경우도 있었고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띄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원화 약세를 띄어서 같이 매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관계성이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결론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상품 가격까지도 응? 잘안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서 용각산을 먹었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요 기준에 두바이유예요. WTI 봐도 되는데 이 WTI는 아주 예전 게 안 나와서 두바이유를 본 거예요. NH투자증권이 그게 안 나와요. 요 꼴이 달렸거든요, 이게. 그럼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1월 이후에 계속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가 문제될 것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경기가 침체되는 우려감 때문에 경기의 침체 우려감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때처럼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처럼 그냥 주구장창 폭락이 나와야죠. 지금 그것도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변동이 커져 있었을 뿐이었지 상품 가격의 CLB 차트라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원자재 품목들을 다 묶어놓고 기준 잡는. 거기서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원유란 말이에요. 응? 크루드 오일. 그쪽의 흐름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경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땐 경기가 무너진 거냐? 아니지. 이거는 달러 인덱스의 강세 전환이죠. 미국이 그 테이퍼링 단행하고 출구 전략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 했을 때. 그러면 오르는 시점은 뭐냐? 오르는 시점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극히 정상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오른 거고. 이때는 왜 올랐어요? 결제통화 달러의 약세 때문에 오른 거고. 왜? 아니 원유 파는 입장에서는 결제통화가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1달러 받아가지고 달러 가치가 훼손이 돼 있으니까 1달러 받아갖고 어떻게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00불.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띠고 결제통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상품 가격에 안정화. 근데 그 안정화 과정에서 이제 선물 쪽도 있다 보니 투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요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리면서의 기준이죠.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2018년 12월 금리 이제 마지막 올리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금리를 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좀 강한 억압이 있었죠, 사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게 없었는데 그게 금리를 이제 살짝 내렸는데 그 와중에 9.12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기 침체 우려감.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죽었어. 그럼 저 이게 나와야지.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런 흐름. 이건 뭐냐면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기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담 요인의 소진 그렇게 되면서 유가 부분은 상품 부분은 일정 범위는 안정화돼 있다. 저게 진짜 문제 되려면 어떻게 된다? 시퍼렇게 음봉으로 내려와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 뭐 녹화 방송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드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꼭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제 가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아무 상관없는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미국의 리먼 터지면서의 흐름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완벽하게 휴지 쪼가리가 돼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에 대한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5년 만기 외평채의 이자율이 7%까지 치솟아 오른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 처리된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의 흐름. 지금은요 전혀 문제 없어요. 2020년 코로나19 터질 때 잠시 한번 훌쩍 움직였던 적이 있고 지금은요 글로벌 시장 시드스 프리미엄 자체가 안정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금리를 올렸다고 칩시다. 지금 1월 대비해서 금리를 올렸다고 쳐요. 이게 뭐 얼마 정도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먼저 뭐 난리가 나 있어야지. 문제가 없죠 사실상.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 보시자고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갑시다. 인원도 좀 뭐 별로 많지도 않으신데 1번 1번 채팅방에 1번 한번 이해가 되신다. 여기까지 아니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상. 금리에 대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 지수 봤더니 계속 올랐더라.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올랐더라. 두 번째 기준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달러가 강세를 무조건 띄는 거 아니더라. 세 번째 기준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장단기 역전 현상이나 아니면 수익률의 강세 부분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과거 데이터 보니 지금의 기준은 그렇게 부담되는 게 사실은 아니더라. 또 금리 인상 속도가 2000년 이후에 50bp 올린 적이 처음이라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누적적인 금리 인상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버거운 게 아니더라. 1111 한번 가시죠. 1111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상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1111 우리 VIP 방은 111 눌러주시고 그다음 채팅방은 장이 원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죠? 접속 인원이 별로 없으세요. 별로 없으신 상황인데 뭐 별로 없으신 걸 떠나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도 능동적이셔야 되겠죠. 그렇죠? 채팅방도 1111 이렇게 해서 2대1 2방 또 5번 방 1111 눌러주고 계시고 역시나 이제 유료방이 이렇게 뭐 라이브 방 VIP 방 그러니까 뭐 내일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부 인원이 더 확대가 됐는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좀 하자 해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못 찾아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주말에 녹화 영상을 안 올리고 라이브 방송 하면은 딱 실시간 스트리밍 없애고 그냥 녹화 방송만 올려드려서 계속 보시게끔 해드릴지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만 들으실 수 있고 녹화 방송을 아예 없앨지
없애는 이유는 녹화 방송이 있다 보니까 제 시간에 안 들어도 나중에 들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서 어찌 됐건 또 우리 유료방에서는 이렇게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러니까 능동적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금리나 시장 해석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제대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24일 기준에 3012포인트 기준일 때 우리나라 그 종가 기준으로 3012포인트일 때 그때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기준이 상승률이 2015년 대비 이렇게 올라와 있었고 미국은 뭐 두세 배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세네 배, 네다섯 배까지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폭이 더 깊어도 이상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흐름에 있어서 이런 걸 좀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시황 얘기 안 하다 지금 계속 시황 얘기하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나스닥은 기술주의 변동성 확장, S&P 500 지수는 우량주 500 종목에 대한 지수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12월이 여기고 그 이전의 변동성의 기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받은 게 얼마냐면은 12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2월 달에 바닥을 찍죠. 뭐 여러 가지 2016년도에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그리스의 그렉시트가 있었고 또 2016년도면은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쪽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담 요인도 있었고 중국의 이제 변화무쌍한 흐름이 2015년도에 덜미를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2134포인트에서 1800포인트까지 이게 정확히 얼마 빠진 거냐면요. 15% 빠집니다. 15%가 빠집니다. 그 앞전에 랠리가 지속돼 왔었고 그 랠리 이후에 랠리가 지속됐었잖아요. 어쨌든 테이퍼링을 2013년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라고 했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했고 그 수순 이후에 이제 2015년도에 금리를 올렸는데 이 고점 대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5% 빠진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빠졌느냐? 지금 16.49예요. 16.49. 즉 이날의 패닉만 아니었으면 이날들에 그렇다면은 15% 수준 빠져 있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13% 빠져요. 13%. 최저 바닥까지의 기준이 이제 17%의 기준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고점 대비 바닥까지의 해석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최근의 흐름에서는 13%, 여기 16%.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지금 뭐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잘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다우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이 똑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을 보시자고요. 유럽이나 일본. 자 이렇게 보시면 1월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확히 터진 게 언제입니까? 요때입니다. 1월 말. 요때.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2월 말에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와요. 2월 말부터 3월. 왜 그러냐면은 붙어 있는 쪽이고 이제 실질적인 뭐 전면전 속에서 원전까지 건드렸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고 나서 뭐 급격하게 또 들어올렸고요. 일본 쪽에 3월에 조정 추가적으로 좀 더 받은 거는 1월 대비해서 이제 3월에 조정이 확 커져요, 갑자기. 그거는 이제 1월 달까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북한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선의 영향에 북한이 조금 움직였던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죠. 그다음에 일본이 3월에 저점이 더 깨졌던 거는 대형 증권사의 주가 조작 연루. 그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3거래일인가요? 조정받은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기준에서는 잘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꽝, 여기서 한번 꽝, 여기서 한번 꽝, 여기서 한번 꽝, 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첫 번째 넷플릭스. 금리가 아닌가요? 금리 아니에요. 뭐 금리 얘기는 뭐 하루 이틀 내용이 아니고 금리가 아니고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하루에 50% 수준의 조정을 받았죠. 예?
두 번째, 이건 뭐예요?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해서 개파락 10%의 추가 급락 나왔을 때. 예? 세 번째, 얘는 뭡니까?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을 때. 지금 보면은 저 음봉 떨어진 날이 통합적으로 전부 뭐 지금 빅스텝 우려감이 고조가 돼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적 우크라이나인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예요.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그 이후의 흐름에서 또 두들겨 맞은 게 뭐예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 똑같습니다. 또 넷플릭스 쪽, 테슬라 쪽에 트위터 인수 과정 속에서 CEO를 당분간 맡을 수 있다는 내용. 또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추가적인 실적 악화, 거기에 테슬라와 또 뭐요? 아마존이 추가 급락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사에서의 지분 매각. 계속 기업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거죠. 응?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선 변화가 그닥 없어요, 사실상. 금리 올렸고 그 다음에 뭐 더 올릴 거 뻔히 알고 있었고, 얼마 올리니? 라고 했을 때 70bp라는 시장 내용은 소수 의견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유럽의 흐름, 까끄나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이 연동이 됐어요. 지금 미국 쪽의 흐름에서는 언제부터요? 벌써 이미 4월 22일부터 내리두들겨 맞았어요. 독일에 연동이 됐습니까? 4월 22일 이후에? 연동 거의 안 되죠, 지금. 연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4월 22일 날 종가 수준으로 다 돌려놨어요. 4월 22일 날 종가 수준으로. 얘네는 지금 어디에? 응? 그 앞전에 종가 4,400까지 돌려야 되는데 많이 밀려 있는 거죠. 일본은요. 마찬가지로 4월 22일 이후에 흐르면서 않게 됐어요. 응? WSW. 저런 양반들은 뭐 하려고 주식을 하고 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삼성물산을 누가 대박이 난다 그래? 우린 삼성물산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삼성물산이 어떻게 대박이 나? 아이고 참. 결론적으로 니케이 쪽의 기준이라든가 또 국내 증시까지의 흐름을 전부 통합적으로 놓고 보셔도 4월 22일 이후에 그들이 조정을 그렇게 깊게 받을 때, 우리나라도 물론 뭐 충격이 있긴 했습니다만 20일 이후의 흐름에 2690포인트 대비 우리도 지금 90포인트나 밀려 있어요. 그럼 거의 뭐 3% 이상 밀려 있는 거죠. 미국의 10% 밀린 거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거고. 그죠? 그래서 미국 쪽의 흐름과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흐름은 디커플링. 우리는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약한 모습이지만, 그렇잖아요. 일본이나 유럽 대비 약한 모습이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간 1월 저점 자체를 깨지 않고 있었다. 상당히 훌륭한 흐름이 연출돼 있었다.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이동평균선 부분 아까 보셨잖아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강세의 흐름이에요, 사실. 어쨌든 1월 저점을 월봉상에서 깨지 않은 쪽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도 뭐 준선진 시장이라고 했을 때 월봉 보시면 다우, S&P 500 지수 다 1월 저점 깨고 내려가 있는 그 흐름이죠, 사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2월, 3월에 충격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상당폭 돌린 거고요. 얘네는 1월에는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니케이 지수도 이제 1월에 좀 조정이 있다가 3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충격이 있었어요. 대형 증권사의 주가 조작 연루.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비슷한 위치.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1월 그 저점 대비해서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다른 쪽보다는 조금 더 밀렸던 게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이후의 기준에서 어떤 거요? 대통령 선거 기준의 혼란성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인 건데 그것이 이제 또 한 가지 연동돼 있는 것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에서 미사일 한 7번 쏴버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까지 연동이 된 거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지금 시황만 거의 또 1시간 하게 된 건데 결론은 어때요? 시장이 어렵다 얘기를 표현을 했지만 시장이 어려운 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좀 프리미엄이 있던 쪽 종목군이 어려웠던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의 기준은 그나마도 좀 방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자의 그 부분들 설정해서 놓고 보여드리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아니 실적이 부정적이어서 시장 조정받았던 폭이 있었고 테슬라의 트위터 인수 과정 속에서의 흐름, 전자상거래업체의 그 실적 부진. 근데 이 전자상거래업체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향후 이제 성장성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정책 전혀 문제 없는 부분으로 인식이 됐고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상품 시장은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우리나라 뭐 전체 케이블 TV 다 돌려보셔도 경제학자분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요. 윤정도 이야기하고 대부분 다 반하는 이야기를 하죠. 뭐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래놓고 종목은 왜 추천하는 거야? 근데 종목 추천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또 어떤 종목이에요? 전부 소형주 잡주 이상한 걸 준단 말이에요. 되겠냐고 그러면. 시장 상황 하나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코스닥의 시가총액의 최상위 종목에 이제 우리도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에 좀 말도 안 되게 고점 대비 좀 밀렸어요. 근데 전체 추세는 결코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가격대에도 들어갔고 좀 더 위에서도 들어갔는데 조금 더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 그렇게 버거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간 이유가 이제 성장주죠. 지금 당장의 실적 가지고는 시가총액에 대해서 타당성을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성장주의 기준인데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만큼 성장주들은 지속된다. 금리 정점에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꺾여서 내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무상증자 기준에서의 호재가 아닙니다. 호재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고가를 낼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LNF가 굉장히 크게 치고 돌렸는데 뭐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HLB가 뭐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리면서 시가총액 뭐 4위까지 치고 들어올리는 상황이 됩니다. 뭐 HLB에 대한 해석은 또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이따 들여다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정을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결실이 나오고 실질 또 실적으로 연동되고 쭉 그게 진행이 되려면 사실상 어때요? 사실상 더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놓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뭐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일단 HLB는 이제 변동성 종목의 기준으로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게임주들도 우리도 카카오 게임즈에서 손실폭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수익도 일부 봤지만 수익 대비 오히려 손실이 더 월등히 컸던 것 같아요. 계속 끝자락에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그 시가총액 상위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얹어서 놓고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져갔는데 결국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의 조정폭의 기준이 좀 버거울 정도로 확산이 돼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결론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에 뭐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시가총액 1위 자리가 이탈되는 거.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2017년도에 비이성적으로 흘러갔다가 고점 대비
시가총액 코스닥 1위짜리가 60% 70%까지 밀려 내려왔죠. 그게 펀드멘탈이 뒷받침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도 들어가서 수익도 냈고 또 손실도 많이 보게 됐던 게임주들의 조정,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쭈그러들었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 8천억에서부터 7조 5천억까지 들어올린 거예요. 8천억에서.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지금 낙폭 과대로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8천억에서 7조 5천억을 들어올려놨으니까. 하여간에 뭐 그런 흐름 속에 이제 프리미엄이,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 거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프리미엄이 여전히 높아요. 사실은 실적 대비 프리미엄이 높은데 이거를 이제 그 뒷장에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안 나왔구나. 죄송합니다. 실적 컨센서스 나온 게 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보겠습니다. 그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 있어요. 근데 주가가 덜 밀리고 안 밀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은 대주주 지분이 어찌됐건 LG화학의 지분이 81.8%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 지분이 80%, 외국인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에 반해서 이제 네이버 시가총액 70조 이상 넘기던 종목의 조정이라든가 카카오 역시 시가총액 70조 이상 두 종목은 그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삼성 S대에도 사실상 주가 조정이 좀 심한데 역시나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LG화학의 조정도 만만치 않은 거죠. 70조를 넘겼던 종목.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체적인 실적 기준 잡았을 때 시가총액 그게 대략 23조에서 26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 분야의 실적 부분 순이익으로 놓고 볼 때 지금 2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이제 3조 한 4천억 정도 되고 순이익이 그렇게 됐을 때 23조에서 26조 이상이 시가총액 적정하게 나오는 기준이고, 그럼 23조라고 최저로 놓고 잡을 때 LG화학에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 부분은 13조 분이 평가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93조짜리 81% 갖고 있는데 13조로 쳐준다? 에이.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그 지금 기준은 실적주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 실적 성장주들의 랠리에서 이런 이제 프리미엄이 크게 붙은 실적이 없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돋보이던 네이버나 카카오 또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3위에서 해도 3위까지 올랐다는 애죠. 여기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거품이 사실상은 많이 빠진 거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들의 그 프리미엄 빠져나가서 뭐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빠져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위치의 기준이라면 이들은 그렇진 않죠. 지금 실적 기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실적,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더더욱 뛰어넘는 추가 실적.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판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이외의 전체적인 이제 그 업황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 점유율 또 자체 매출 점유율 확산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체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제한적이고 성장주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내려가면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도 IT 갖고 있으면서 힘든 부분도 있고 LG화학 때문에 버거운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프리미엄이 빠져나가는 종목군들의 기준은 바이오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준의 성장주인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주들. 실적 뒷받침되는 성장주들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월봉으로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저 꼬리 부분 빼고 난다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26%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감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현대차의 고점의 이제 평균 수준이라면 이런 정도. 기아의 경우는 완벽한 거죠. 시가총액에도 10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는 게 사실이지만 뭐 시장 대비해서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 그 주봉상의 흐름 놓고 보시면 주봉상의 흐름에서 10월 이후로 볼게요. 0034, 0035, 0033.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을 잡아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기준이 있으셔야 되니까 업종 기준에서의 흐름 범위도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전체 업종 기준이 어떤 업종이 강세를 띨 거냐. 지금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주라 그랬어요. IT는 실적과 성장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지 성장성만 부각되는 바이오나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준점을 설정해 드리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결론적으로